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립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동물생명산업학과 조영일 교수입니다. 저는 동물생명산업학과에서 동물질병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학을 전공했고요. 수의사입니다. 간단히 이제 제 실험실에 대해서 제 소개와 또 실험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수의 관련돼서 이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이제 박사학위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산업동물의학으로 마쳤습니다. 주요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우리 동물질병학 분야에서 이제 산업동물 분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대사성 질병, 특히 이제 젖소 분야에서 특히 비유와 관련해서 이 분만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그 대사성 질병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했던 연구, 또 진행 중인 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본과에서 담당하는 과목은 질병학, 그리고 이제 전염병학, 면역학 세 과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물생명 질병학은 제가 가축위생과 질병 이 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책자는 이제 진흥청에서 발간된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산업동물에 대한 중요 질병과 또 방역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우리 가축에서의 중요 질병, 그리고 특히 이 산업동물적인 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송아지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초율을 우리가 잘 급여해야 되는지 하고, 특히 이제 2장, 3장,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주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셔가지고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병, 또 바이러스 쪽에서는 이제 구제역, 또 이제 소 유행열 아까바네, 이런 주요 질병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이어서 이제 6장, 7장, 8장에서는 이제 주요 기생충병, 특히 이제 가축들은 간혹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유기인제나 농약 같은 데에서 중독증도 생길 수 있는데 주요 중독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병들, 특히 이제 8장에서는 특히 젖소나 이제 소 쪽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혈이라든지 케토시스, 특히 고창증, 과산증, 또 요결석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9, 10장, 11장에서는 번식장애, 또 이제 유방염, 소 발구병 등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12, 13, 14, 15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앞에는 조금 딱딱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소 브루셀라병 해서 이제 우리 한우 농가에서 특히 젖소 농가에서 아주 중요한 질병이거든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특히 이제 이 병은 소 사냥 돼지에서 주요 이제 그 불임증과 유산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또한 가축 또 이종 법정 전염병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가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전염병 중에서도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질병들은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 아주 큰 소비자들과 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산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5, 6개월 이렇게 이제 송아지가 죽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뱃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유산이 되게 되면은 특히 소는 임신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 특히 이제 산업동물 쪽에서 생산 쪽에서는 아주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이죠.
특히 주요 증상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유산, 특히 이제 5개월 내에서 이제 유산이 일어나고, 혹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송아지가 많이 허약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체를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원인체는 이제 브루셀라균이라고 하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브루셀라 아브로투스, 뭐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블루텔라 스위스 캐니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여러 종 간에 전파가 가능하다. 근데 특히 이 질병이 조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세포내 기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면역세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도 치료 반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느립니다.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2000년도 초반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발생되는 걸 보여 있는데, 뭐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디텍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이 검사를 하고, 또 걸린 가축들을 이렇게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그 검사와 그리고 살처분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외 사항도 같이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많이 문제돼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축 분야에서는, 가축 가운데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이제 야생 동물을 통해서도 이제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버팔로라든지 이러한 엘크 같은 것들이 이제 가축 사냥하는 방목지에 이렇게 접촉하게 됐을 때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브루셀라를 통해서 있는 손실을 보게 되면은 뭐 한 80 밀리언이라는 달러라고 하는데, 약간 900억 원 정도의 이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요 전염 검사를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감염된 그 원인체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게 그 번식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유산된 태아나 특히 태안, 자궁 분비물을 통해서 이제 주변 가축으로도 전파된다. 또 암소뿐만 아니라 수소에서도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소에서는 고환염, 부고환염을 통해서 이제 불임도 유발하게 되고, 특히 정액을 생산하는 종모 같은 경우에는 정액 내에서 전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종모 같은 경우는 계속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액 내에 균이 억백군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특히 이제 동거축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료조나 아니면 음수조,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런 오염 물질이 이제 그 분포하게 되면은 같이 동거하는 가축들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 감염된 가축, 특히 이제 질병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군에서 제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본 질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에서 가축에서 사람, 또 가축 간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또 가축한테도 갈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진단법은 뭐 우유 샘플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밀크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젖소나 한우에서도 계속 검사를 해서 걸린 가축들을 계속 이렇게 우군 내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식탁에나 특히 식탁에 오르는 우유나 고기들은 이러한 브루셀라로부터 프리한, 청정한 그러한 유제품들이나 그 축산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 쪽에서도 본 건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브루셀라에 감염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열, 뭐 오한, 관절통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담당할 과목인데요. 동물생명 전염병 학입니다. 앞선 과목은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과목이고요. 좀 더 이제 그 앞에 있는 질병학을 배우고 나서 심도 있게 좀 더 이제 전염병학에 대해서, 특히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교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교재를 쓸 거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본 강의를 특히 또 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특히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장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첫째, 이제 제가 이 과목을 다룰 때 처음에는 이제 전염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총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뭐 감염증이 무엇이고, 뭐 국소감염, 점신감염, 특히 발병 기전 쭉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항균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원리들, 또 관련된 주요 법규, 전염병에 관련된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쭉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어서는 이제 각 질병별로 강론에 대해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전염성 질병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소, 돼지, 뭐 닭, 가금, 뭐 반려동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은 세균성, 뭐 바이러스성, 또 뭐 이렇게 원충성 이렇게 있으면은 각 축종별에도 공통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거는 같은 걸로 하고, 특히 이제 소 파트는 저희가 이제 동물 질병학에서 좀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이 본 과목에서는 우리 돼지 축종 관련해서 쭉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금 분야에서 주요 질병, 특히 우리 반려동물 관련해서, 특히 또 야생동물 쪽에서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감염병이 무엇이고 전염병이 무엇인지. 그래서 감염이라는 것들은 뭐 병원체가 우리 동물 체내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거래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감염증이 동물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들은 특히 이 전염되는 그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모두 감염증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염증이 전염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미생물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드죠. 한쪽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거고, 하지만 많은 미생물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소 1위, 반추 이내에 있는 반추 미생물, 특히 우리 장내 미생물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동물이 또 이렇게 사람이 생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러한 미생물 중에서도 이제 병원성 미생물을 다룰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병원성 이러한 미생물과 특히 우리 숙주, 동물들하고 관계에는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뭐 숙주가 패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패배해서 사멸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축이 미생물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이제 죽는다 이거죠. 또 기생체가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병원성이 약한 것들은 쉽게 우리 동물 체내에서 제거가 되고요. 특히 세 번째는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도 있고요.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많이 있는 건데, 가끔 우리가 숙주가 동물이 이기기도 하고, 특히 병원체가 또 지기도 하고, 또 이게 바뀌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러스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상당히 빠르죠. 항상 이러한 척추동물들, 우리 소나 돼지들은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면역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염병에서 주요하게 좀 다뤄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전염병이 이제 전파되려면은 첫째 감염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파 경로, 그리고 이제 숙주, 감수성 동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쉽게 이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이해하고, 또 전파를 제어하고, 또 이제 그 프리벤션 쪽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염, 특히 병원체,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우리 환경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 감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제를 쓰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전파 경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질병이 뭐 식수라든지 뭐 매개 곤충에 의해서 전파된다 하게 되면은 이 매개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감수성 수수, 이게 없게 되면은 또 질병은 또 일어나지 않겠죠.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제류에서 발생하는데, 만약에 소가 없고 뭐 말만 있다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있다 상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민감한 감수성 동물이 없게 되면은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 세 박자, 감염원, 전파 경로, 감성 숙주, 요 관계에서 어떠한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질병을 제어하고 또 예방하는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특히 강의 시간에 좀 더 질병별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가 또 이제 담당할 과목인데요. 동물 생명 면역학입니다. 이제 아마 수업은 본 교재에 대해서 갖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더 이제 심도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앞에 처음 얘기했던 동물 질병학은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또 전염병학은 3학년 때, 또 면역학은 4학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과목들을 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특히 이제 이 면역학 파트도 좀 쉬워질 거예요. 오히려 더 쉽게 우리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 강의는 처음부터 이제 뭐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비특이적 이장, 비특이적 면역 반응, 또 보채, 그리고 이제 항원, 우리가 이제 쉽게 또 병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의미로는 또 항원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면역 글로불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항체라는 게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심도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뭐 면역 글로불린은 이제 B셀에서 나오는데 또 T셀 수용체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항체 항원 반응, 특히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단법들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항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항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특이적 면역 반응, 특히 이제 면역 반응은 비특이적, 특이적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비특이적은 우리가 이제 보통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것들, 특이적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이 특정 질병,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뭐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항체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세포 매개성 면역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T세포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 특히 1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백신, 지금도 우리가 뭐 많이 백신도 많이 맞고 있죠. 인플루엔자 백신,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비드 백신도 이렇게 접종하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 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관용과 자기 면역 파트, 그리고 이제 과민성 반응, 우리 면역이 항상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은 또 우리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과민성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면역이 부족했을 때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면역 결핍증과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아마 첫 챕터에서는 우리 림프와 면역 시스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혈관이 우리 온몸에 이렇게 뻗쳐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면역계도, 우리도 림프 시스템도 혈관처럼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각 구석구석에서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특히 병원체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혈관처럼 되어 있죠. 뭐 심장도 있고 뭐 혈관처럼 쭉 뻗어 있는데 혈관은 아니에요. 이제 혈관처럼 우리 림프 시스템도 이렇게 쭉 우리 온 몸에 뻗어져 있어요. 저 위쪽 그림부터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편도죠, 편도. 편도도 여러분들 뭐 편도염 때문에도 이제 열도 나고 병원도 갈 텐데 편도도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흉선, 가슴 쪽에 있어서 이제 흉선도 있고 사이머스라고 하죠. 아주 T세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몸 전체에 이제 림프절들이 쭉 퍼져 있어요. 림프절들이 목에도 있고 겨드랑이도 하고 있고 사타구니, 뱃속 쭉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온몸에 퍼져 있어서 뭐 우리 전신에서 이제 질병이 침투하거나 그럴 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또 골수도 보게 되면은 골수는 우리 이제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1차 면역 기관이에요. 그래서 골수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림프관이 온몸에 뻗어 있고, 또 림프 기관을 보게 되면은 뭐 비장, 흉선, 편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 전신에 쭉 퍼져 있는 림프관들은 나중에는 이게 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또 나가고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림프관 같은 경우는 또 그 우리 필터처럼 이렇게 세균이나 유해 물질들을 여과하는 기능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림프 기관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1차 림프 기관, 2차 림프 기관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메어로 골수, 또 이제 가슴 쪽에 있는 흉선, 요게 이제 1차 림프 기관이죠. 특히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을 처음부터 생성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림프 기관을 보게 되면은 뭐 림프절, 뭐 림프노드라고도 하고 림프 소결절, 림파틱 노듈, 좀 더 작은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장, 스플린, 지라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말트, 날트, 발트, 갈트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뮤코사 어소시에이트 림포이드 티슈, 그래서 점막 관련된 면역 티슈 하면 조직이죠. 이렇게 조직처럼 쭉 우리 몸에 퍼져 있어요. 특히 점막에도 있고 우리 비강 쪽에도 있고 기관지 쪽에도 있고 소화기 쪽에도 있고, 아마 이제 이쪽에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병원체들이나 외부 항원들이 많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림프기관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미성숙한 우리 면역세포들이 성숙하고 특히 병원체하고 또 반응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면역계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뭐 골수계 전구체, 림프구 전구체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수계 전구체는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이제 과립구, 대식세포, 뭐 수지상 세포, 아마 이름은 조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과립구,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백혈구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호중구, 호상구, 호용구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호중구가 아마 이제 과립구에서 아마 7, 80%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통 백혈구 하면은 우리가 호중구로 이렇게도 같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균 감염됐을 때 제일 빨리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높아졌다 하게 되면 우리가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호상구가 높아지게 되면은 뭐 기생충성 감염, 특히 호용구는 뭐 이제 알러지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이러한 호용구나 호상구, 호중구를 이렇게 이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제 또 림프구 전구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뭐 소림프구, 뭐 자연살해 세포, NK 셀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양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세포가 단순히 질병,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종양, 암세포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유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맨 위에 보기는 다기동 조혈줄기세포라고 있어요.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도 이제 조혈,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예요. 거기는 앞서 얘기했던 골수구 전구체, 림프구 전구체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제 골수구 전구체에서는 우리 혈소판에 만드는 거액세포 있고, 또 적혈구, 또 비만세포, 골수화세포, 거기에는 이제 효용구, 호상구 있죠. 또 단핵세포도 있고, 당구세포가 나중에 이제 또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까지도 이게 발전을 해요. 그 림프구 전구체를 보게 되면은 자연세포, 소림프구가 있고, 또 소림프구는 이제 T림프구, B림프구가 있어요. 그래서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성 면역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B림프구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항체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면역 반응은 또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또 비특이적 면역 반응과 특이적 면역 반응. 여러분이 이제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특이적, 뭐 상관없어요. 뭐 이게 A라는 병원체가 될 수 있고, B라는 병원체가 될 수 있고, C라는 병원체도 될 수 있고, 하여튼간 모든 병원체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면역 기능이 있고, 특히 A 병원체, B 병원체, C 병원체,
특정 병원체만 이렇게 반응하는 특이적 면역 반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특이적 면역 반응 우리가 난스페시픽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특이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얻는 면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 백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 백신에 대해서 항체를 얻게 되죠. 특히 이제 소가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하게 되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특이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그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항체죠, 항체.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특정 질병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 기능으로는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를 중화한다. 그래서 이제 병원체를 중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고, 특히 이제 보체에서도 또 활용하게 돼서 또 여러 가지 생리물질들도 분비하게 돼서 특히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고, 특히 그 FC 리셉터가 갖고 있는 그 대식세포나 림프구 뭐 이런 호용구에서도 이제 같이 시너지적으로 같이 면역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양쪽 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양쪽에서 하나의 항원에 대해서 이렇게 붙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특히 맨 밑에 있는 그림은 특히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M이거든요. IgM. 이거는 이제 그 5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특히 이제 응집 반응이라든지 이 면역 초기 반응에 빠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상 간단하게 이제 제가 동물생物산학학과에서 강의하게 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이제 수업 시간 때 같이 만나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